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3주차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미국의 첫 번째 기원이 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생존을 한 공동체는 제임스타운이라고 버지니아주, 미국 중부에 있는 버지니아에 있는 제임스타운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생존을 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뒤에 미국의 수많은 이민자들이 오는 것은 제임스타운에 있는 사람들이 생존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제임스타운은 미국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오히려 보여줘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민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게 만든 공동체였어요. 비록 정착은 했지만. 그렇지만은 제임스타운 공동체가 1603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공동체가 1620년, 연도가 외우기 귀찮으면 2년 후에 몇 주년이라고 그랬습니까? 400주년이다. 그러니까 2020년에서 400을 빼면 1620년에 세워진 플리무스 공동체, 플리무스 공동체가 미국에 있어서의 역사에 가장 사실상 첫 번째는 제임스타운이지만 첫 번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 때문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미국을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가치들을 거기서 배태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제 출발하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유를 위해서 간 거죠. 첫째는 신앙의 자유고요. 그 자유는 이제 점점 그곳에 가면 정치적 자유가 됩니다. 정치적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 정치적 자유가 아니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의사를 표현한다는 건 글로 하면 언론의 자유가 되겠고 어떤 제도와 관련해서는 투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자유가 그 공동체에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모든 남성 구성원들은 동일하게 한 표씩을 행사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도 사실은 어디에서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플리무스 그 공동체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신앙의 자유, 또 정치적인 자유, 그 다음에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그들은 또 다른 의미의 일할 자유를 원했습니다. 사실 유럽은 일할 자유가 없고 중세부터 이어진 장원이나 농장 안에서 갇혀서 있는 사실상 이 일의 자유가 아닌데 지금 신대륙은 왔더니 말 그대로 신대륙입니다. 무한정 자기가 그곳에서 땅을 개척하면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것이죠. 물론 영국 왕에게 또는 영국 왕과 신하들에 의해서 세워진 정부에 의해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땅에 대한 면허장을, 지금식으로 하면 등기부 등본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이 작은 가격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을, 같으면 이제 안소동 중, 여기 무슨 동입니까? 여기 동이 무슨 동이죠? 성정동 크기 땅을 그냥 한 가정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가서는 정말로 작은 가격에. 그래서 말 그대로 그것은 일할 자유가 있는 것이었죠. 그뿐 아니라 메이플라워호가 이 플리무스라는 항구에 정착하기 전에 메이플라워 컴팩트라고 부릅니다. 좀 어렵지만 외워두시면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는 이제 배입니다. 아시죠? 그 배 안에서 내리기 전에 메이플라워 컴팩트, 협약을 맺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 컴팩트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메이플라워 탄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처음 탔던 배는 어떤 배였습니까? 잘 달려. 그런데 잘 달려가 달리지 못하고 옮겨 탄 배가 메이플라워 컴팩트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할 때 미국사 시험 문제에 가끔 이 문제가 나옵니다. 예제로. 제가 실제 한 1학기 때 중간고사에서 메이플라워 컴팩트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이플라워 컴팩트의 역사적인 의의에 대해 써라 그러면 이제 그 시대뿐 아니라 그 이후에 미치게 되는 또 미국에 있어서의 어떤 기능 이런 것까지 쓰게 되죠. 근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전 처음에 미국사 들을 때 전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20몇 년 전에
20 몇 년 전이 더 된 것 같네요. 거의 25년 전이네. 그 가가지고 이제 미국사 들을 때 메이플라워 컴팩트를 몰랐습니다. 메이플라워는 아는데 메이플라워 배 안에서 내리기 전에 메이플라워 컴팩트를 했다고 교수가 막 강의를 하는데 이 귀에 뭐라고 들려면 메이플라워 컴팩트가 뭐지? 컴팩트, 제가 외운 영어 단어 컴팩트는 아담한이라는 단어 뜻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귀에 그 어린 시절에 20대 후반에 영어도 잘 못하면서 제 귀에 아담한, 메이플라워 아담한 거, 메이플라워 저게 뭐야? 그래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복습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협약이라고, 메이플라워 협약.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 읽어보고 이제 역사적인 의미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저 메이플라워 컴팩트는 저 안에서 소위 영국 왕과 전혀 별개로, 영국 정부와 전혀 별개로 이 105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내리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여야 하는가를 정신을 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이 그대로 확대되고 이제 13개 주 대표가 모이면 그게 독립선언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선언서나 이런 것들은 당시에 있던 무슨 계몽주의 어떤 철학들의 산물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 메이플라워호에 탔던 이 105명의 사람들의 그 정신이 그 실제 플리무스 공동체와 미국의 첫 번째 매사추세츠 그리고 가장 큰 도시인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5만 명 이상의 성공적인 민주적 공동체를 실현해내면서 이 실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미국은 처음부터 자라면서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식민지 땅에서 이제 그 정신이 기본적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이플라워 컴팩트는 이후에 미국의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정신을 배태시킵니다. 마치 우리가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그것이 1948년 정부 수립에 있어서 기본 정신이 됐던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웠던 지역들을 제가 먼저 살펴보고 여러분과 함께 그 다른 이야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크게 13개 주를 나누면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3등분이라고 해도 됩니다. 맨 위에 콜로니, 그 다음에 중간 지역에 있는 이제 콜로니, 이 소위 정착촌들이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콜로니. 그런데 바로 이 맨 위에 콜로니, 여기 매사추세츠라고 부르는 여기 팔뚝처럼 이게 나와 있는 바로 이곳에 이 아래쪽에 플리무스가 있고 여기 성공적인 공동체가 서니까 플리무스라는 말의 뜻이 이제 플리라는 말이 플럼, 자두 아시죠? 자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두나무가 열리는 시냇가라는 뜻입니다. 플리마우스. 마우스가 이제 입인데 그거는 이제 냇가의 강입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영국에 자두가 많이 열리던 그 강 입구가 있는 지역이다. 뭐 그게 이제 그런 식의 이름 뜻이죠. 그래서 이제 플리무스. 미국에 와서도 이제 영국에서 떠난 지역의 이름을 따서 플리무스라고 하고 첫 번째 플리무스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니까 보스턴이라는 미국 최초의 시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 미국 역사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민자는 여기에 이 버지니아의 가장 첫 번째 공동체 제임스타운이 세워졌지만 이거 보고 온 게 아니고 이거 보고. 그리고는 이제 그 타운의 성공이라는 것은 경제적 번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실제적으로 영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살 수 있다. 이제 그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미국의 13개 주가 그대로 개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주들을 북부주들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저 주들은 뉴 잉글랜드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영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뉴 잉글랜드, 새로운 영국이라는 말이 사회학적인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영국의 방식과 뉴 잉글랜드, 새로운 영국의 방식은 다른 말입니다. 영국의 방식은 왕이 있죠. 뉴 잉글랜드는 왕이 없어요. 없지만 물론 왕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이렇게
충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반역도들은 아닙니다. 독립운동하기 전까지 미국민들은 대부분 영국 국왕에 대하여 인정하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영국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그런데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건 영국 왕은 영국을 위해 세운 거지 미국을 위해 세웠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고 방식이 조금씩 다른 거다 이겁니다. 그건 뉴 잉글랜드 웨이다. 새로운 영국의 방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국에 있어서는 상원제 하원제가 있어서 치열하게 토론하죠. 그런데 뉴 잉글랜드에서도 토론합니다. 그런데 뉴 잉글랜드 토론 방식과 잉글랜드의 토론 방식은 다릅니다. 잉글랜드의 토론 방식은 진짜 치열하게 상대의 약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상대의 논리를 부수는 거고요. 뉴 잉글랜드에서는 이들은 청교도들이기 때문에 회의에서 결코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공격하고 하는 것은 그 청교도 사회에 있어서는 그건 죄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토론조차도 뉴 잉글랜드 웨이라는 건 새로운 방식의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건설적이어야 되고 화합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남을 공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어떤 의견에 있어서 마침내 합의를 도출하는, 그러니까 대결을 해서 수의 우위를 놓고 정하는 지금식의 어떤 표대결에서 누군가 이긴다는 그런 방식의 그 정치 체제가 아니라, 저기에서 지향하는 것들은 그런 내적으로, 그러니까 심지어는 정치에서 삶의 모든 방식이나 방향까지도 다 다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뉴 잉글랜드, 새로운 영국, 그리고 뉴 잉글랜드 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뉴 잉글랜드 웨이, 새로운 영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영국에서는 이 지역을 보고 뭐라 불렀냐면 여기에 플랜테이션을 세운다 이렇게 불렀어요. 플랜트라는 말은 식물을 옮겨 심는 거를 플랜트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플랜트, 처치 플랜트 한다, 교회를 이식한다, 개척한다 그렇게 말을 하듯이 영국에서는 저기를 보고 플랜테이션이라고 불렀는데 미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플랜테이션이라는 말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입장에서 볼 땐 저쪽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땐 영국에 있는 어떤 한 공동체를 거기다 이식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영국이 일부러 플랜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국 문화를 계속 이식시키고 싶었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특히 뉴 잉글랜드 보스턴을 중심으로, 이제 보스턴은 플리무스는 처음 시작한 타운이고 그 이후에 그 주변 지역은 타운이 그 주변 여건 지역이 적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서 보스턴의 저 큰 항구를 중심으로 이제 배가 정착해서 내릴 수 있는 큰 항구 이 지역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 주변에 유럽 대서양에서 오는 수많은 배들이 정착해서 미국의 최초의 가장 큰 도시가 서게 되는 게 이제 보스턴인데, 이 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맨 위에 메인주, 뉴햄셔주, 그 다음 이게 매사추세츠주죠. 이 크기가 우리나라만 합니다. 로드 아일랜드, 그 다음 커네리컷이라고 하는 이 주들, 옆에 있는 이제 버몬트주까지 6개의 주들을 뉴 잉글랜드라고 부르는데, 이 뉴 잉글랜드에서는 플랜테이션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무슨 새로 우리가 이식된 거냐? 영국이 이식된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wealth라는 영어 단어가 부라는 뜻 아닙니까? commonwealth라는 말을 씁니다. common은 공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commonwealth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공동재산, 공동의 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기는 commonwealth다 이렇게 얘기해요. 카몬웰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단어는 굉장히 반역적 단어입니다. 영국의 왕은 영국 땅만 자기 것이 아니고요, 플랜테이션도 자기 거예요. 그런데 식민지에 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용어를 플랜테이션을 점점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긴 플랜테이션이 아니고 카몬웰스, 우리의 재산인 거죠. 카몬웰스 반대는 프라이빗 웰스가 되겠죠. 사유재산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카먼웰스 개념이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카먼웰스가 이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예를 들면 공원이 카먼웰스입니다. 그죠? 반드시 공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천도 카먼웰스죠. 그죠?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돈 많다고 해서,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제가 한강 살 수 있습니까? 국가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살 수가 없어요. 아마 호수도 사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먼웰스에 대한 그 개념들을 바로 이곳에서, 뉴 잉글랜드에서 이제 점점 법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뉴 잉글랜드 웨이다, 새로운 영국의 방식이다라는 게 앞으로
미국을 형성하는 중요한 정신이 되고, 이 뉴 잉글랜드 웨이가 자세히 보면 오늘날 우리 세계에 까지 그대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교육 체제까지도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저기 세워진 이제 청교도 공동체들은 6개 주로 청교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청교도였고, 거의 다수가 청교도였고요. 청교도였다는 얘기는 영국 사회의 종교적 개혁을 원한 건데, 종교는 400년 전에 인간의 절대적 영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개혁은 모든 것의 개혁입니다. 사람이 머릿속이 개혁되면 삶은 저절로 개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종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나의 어떤 심리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이해되던 때가 아니고, 종교는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400년 전에. 그러므로 어떤 종교의 개혁이라는 것은 인생 전체의 개혁이고, 영국 사회에 있어서 종교의 개혁이라는 건 모든 것을 개혁하는 것이죠. 이후에 미국이 형성되는 것도 바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형성된 거죠. 플리무스 공동체도 종교적 이유 때문에 정착된 거 아닙니까? 청교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 공동체는 그 게으름이 악덕으로 봐서, 이게 켈빈주의 신자들이기 때문에 게으름은 악덕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교도 공동체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제일 많이 가르치는 첫 번째 미덕이 뭐겠습니까? 그 근면이겠죠. 두 번째 정직이겠죠. 세 번째 효도입니다. 네 번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근데 사치도 잘 못하게 해요. 왜? 사치를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작물 많이 맺히죠. 그러면은 돈은 벌게 되죠. 근데 사치는 못하게 하죠. 그럼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돈을, 사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인생의 가치관이 좀 낮으신 분들은 사치하는데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필수품보다는 그런 데 많이 쓰게 되는. 그런데 청교도 공동체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이것이. 그렇다면 결국에는 근면하게 일하면 일할수록 무언가는 계속 쌓이죠. 이건 내가 사치는 못하죠. 그러면 결국에 이 돈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기부하거나 아니면 카먼웰스를 위하여 사용되게 되겠죠. 그럼 카먼웰스, 공동의 재산을 위해서 가장 좋은 그런 그 영역은 어디가 되겠는가?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 잉글랜드 웨이는 교육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고, 뉴 잉글랜드 부자들은 그러므로 교육에 대하여, 학교나 기관에 대하여 본인이 설립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기부를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캔터베리 대성당입니다. 영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캔터베리 대성당. 원래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500년 정도가 지나자 세계적인 대변화가 하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야만족들이 야만족들이 이제 소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키는데, 여기 있던 앵글족과 섹슨족이 500년도에 영국 땅에 넘어가서 앵글랜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앵글족의 주인이 되죠. 브리튼족은, 원래 브리튼족이 살고 있었는데 브리튼족은 이제 소수 민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앵글족이 주류가 되자 당시에 유명한 로마 교황이었던 그레고리라는 교황이 596년경에 수도사를 보내가지고, 수도사들을,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수도사를 보내요. 그 위대한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 말고 선교사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상가를 앵글족에게 보내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가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이 당시 영국은, 우리는 삼국시대를 거쳐서 하나의 국가가 됐죠. 고려로. 통일 신라를 거쳐 고려가 된 거죠. 근데 영국은 칠국시대를 거쳐서 하나의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역사에서는 칠국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국시대 중에 제일 큰 왕국이 켄트 왕국이 있는데, 켄트 왕국의 수도가 베리가 도시란 뜻이니까 켄터베리죠. 그래서
앵글족에 있어서 사실상 역사적으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땅, 그곳이 바로 캔터베리입니다. 런던에서 아래쪽으로 있는 도시죠. 그래서 이곳에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대성당을 이후로 짓게 됩니다. 짓게 되고, 지금도 이 캔터베리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이 고딕식 대성당, 사람이 이 정도니까 이게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영국이라면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 교회를 이렇게 짓습니다. 이게 미국에 온 청교도들의 생각과 정신입니다. 교회는 결코 저 이상 화려하게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어져야 하는 것은 앞에 있던 거대한 눈에 보이는 게 지어지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거대하게 지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자기들 공동체 위에 세워지고 마음에 세워지고 한다는 거. 이게 청교도 방식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무식하거나 돈이 없거나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원래 삶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이제 그들의 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유럽의 문화하고 이제 관련시켜서 제가 조금씩 언급하겠습니다만, 청교도들은 그러니까 복식 문화도 혁명을 가져온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 뉴 잉글랜드 웨이라고 부르는 것, 새로운 영국의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 이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여겨지고 저것은 불순한 거 아닌가, 저건 이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졌지만, 이내 우리가 근대를 형성하게 되고 현대까지 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가졌던 사고, 예를 들어서 청교도 공동체가 가장 먼저,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의원은 분리되어 놨지만 심지어는 국왕조차도 사법권을 가진 체제 아래서 유럽에서는 그대로 입법, 사법, 행정 국왕에, 그런데 청교도 공동체에서부터 사법 분리, 입법 분리, 행정 분리에 대한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정치 체제가 오늘날 사실 우리들에게 그대로 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복식이나 옷이나, 그들이 가장 신앙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그 신앙은 바로 내면적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세를 떠난 것이죠. 이제 중세가 앞에서 보았던 우리가 캔터베리 대성당 같은 그런 외적 화려함이었다면, 이제 그 청교도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오게 됐다. 이런 식의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이게 청교도 방식의 교회입니다. 이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이 세계 역사적인 그 영향을 끼친 건, 그들의 공동체가 앞으로 미국의 기본 토대가 되는 여러 요인들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첫째, 그 공동체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문맹률 퍼센테이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저들처럼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글과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교육열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이란 예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청교도 신앙은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초점이 있으니까 글을 읽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에 청교도 공동체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지적인 마을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이 지적 호기심은 인간의 근면과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청교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 절대적인 계약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은 하나님과 계약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삶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어떤 계약이요? 그 성경에 보면 계약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노아도 계약하지 않습니까? 노아도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되는데,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런 계약을 하죠. 아브라함하고도 계약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 세상의 만인이 복을 얻는다, 이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 사상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더 계약이 전진하죠.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청교도 공동체만큼 신앙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의 관계 아래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새로운 땅에 온 게 새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온 거고, 우리는 숙명적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공동체를 세운다는 이 생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강렬하게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당시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그리고 저기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육개주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눈을 보면 가장 또릿또릿하고 가장 무언가 비전과 목표를 뚜렷한 목표, 그것도 인간의 탐심과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계약의 삶을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나에게는 있다. 근데 바로 이러한 것이 이제 이 청교도 공동체가 세계적인 공동체로 발돋움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미국의 기본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한 흐름 중에 바로 그 흐름이, 긍정적인 그 흐름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고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부나 남부에 세워진 공동체들은 그러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젊은이가 있는데, 젊은이가 그냥 내 인생 그냥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나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나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또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과, 내 삶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계약 안에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숙명과 운명으로 그곳을 성공으로 개척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굳게 믿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거대한 자본을 축적하게 되는데, 그 자본은 개인적인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커먼웰스, 공동의 자산을 집적하는데 축적이 되고, 이 공동의 자산이 나중에 뭘로 사용되겠습니까? 미국의 건설로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에서 뉴 잉글랜드 웨이가 새로운 영국의 방식이다 부르는, 이 지역은 뉴 잉글랜드라고 부릅니다. 뉴 잉글랜드. 우리가 한인회 가면 LA에 가면 LA 한인회 있고, 시카고 가면 시카고 한인회 있죠. 저기 가면은 뉴 잉글랜드 한인회라고 부릅니다. 저기 한인회는 매사추세츠 한인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뉴 잉글랜드 한인회라고 부릅니다. 이 전체가 뉴 잉글랜드 때문에, 지역이 뉴 잉글랜드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뉴 잉글랜드라는 말 속에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래서 계략으로 살든지 계약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계략으로 살면 자기 계획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계략 사상이냐 계약 사상이냐가 그게 자기 삶의 구분이 된다. 저는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걸 잘 몰랐는데, 어느 한순간 우리는 진짜 이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 내 삶은 하나님과 계약 맺은 삶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과 성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축복과 성공은 프라이빗 웰스를 위한 게 아니고 커먼 웰스, 공동 재산, 공동의 그 부와 공동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건 진짜 기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뉴 잉글랜드 웨이에서 그들의 축복 개념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떤 신을 우리가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세상 것을 많이 번다는 그런 컨셉트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점을 저희들이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 공동체의 성장 때문에 막스 베버라는 이제 그래서 경제학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본주의는 바로 이 뉴 잉글랜드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기초가 돼서 발전됐다. 왜냐하면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산업혁명의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기원이나 시작은 영국과 유럽 대륙에서 했지만 그 펼쳐진 주 무대가, 증기 엔진이 영국서 만들어지지만 증기 엔진이 만들어져서 기차가 깔리게 되고 자동차가 수도 없이 달리게 되는 그 주 무대는 미국이 되는 겁니다. 통신
그리고 여러 가지 연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국의 과학자들, 대륙의 과학자들이 발명해 놓지만 이것의 주 무대는 미국이 되는 것이죠. 그 측면에서 이제 막스 베버는 미국이 그동안 축적된 그 자본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뉴 잉글랜드에서 집적된 청교도 공동체에서 그 자본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본은 어떻게 축적이 되었는가? 공동재산이 어떻게 축적이 되었는가? 그 공동재산은 칼빈주의에서 나왔다는,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면하기를 원하시고, 나는 계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고, 그런데 성도는 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견인, 굳은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굳은 인내가 있죠. 덕목이 있죠. 근면이 있죠.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확신이 있죠. 그 결과는 검소한 생활로 이어져 공동재산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 카먼웰스가 많아지게 되겠죠. 카먼웰스가 많아지는 이것이 바로 미국의 자본주의를 세계적인 자본주의로 끌어올리는 가장 기초적인 시드머니가 됐다. 이게 막스 베버가 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의 기본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출현하게 됐는지 제가 이제 그런 사상사 측면에서 잠깐 동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뉴잉글랜드 공동체는 특징이 굉장히 많은데, 뉴잉글랜드 외에는 저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도하는 공동, 정말로 그랬습니다. 저기는 엄격했습니다, 룰이. 그럼 똑같이 룰이 엄격했는데, 여기 중부에서 룰에 엄격한 것은 예를 들면 도둑질만 하다가 조금만 해도 팔 잘라버리거나 진짜로 사형에 처하는 항목들이 20몇 가지씩 되거나 뭐 이러고 그래요. 그런데 뉴잉글랜드에 있어서 심각한 죄들은 그런 죄들이 아니라 윤리적 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거역을 한다든지, 또 인간이 보이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다든지, 굉장히, 그래서 뉴잉글랜드 청교도가 퓨리텐이죠. 그래서 지금도 영어로 퓨리테니스틱 하다는 말은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진짜 고지식해, 이런 단어입니다. He's Puritanistic 이라는 말로 영어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저 사람 진짜 고지식해, 바로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청교도들은요, 연애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소위 낭만주의가 들이닥쳐서 젊은이들의 심장을 사랑으로 막 불끓게 했을 때 비로소 연애 결혼하면서 사랑하고 그랬지, 뉴잉글랜드 저기는 세워진 때로부터 무려 100년이 넘도록 연애 자유롭게 못합니다. 연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애하려면 그 처녀 아버지에게 가서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 영화 가끔 보면, 옛날 영화들 보면 혹시 그거 보시나요? 이렇게 공손하게 그 버릇없는 젊은이가 갑자기 카우보이 모자 이렇게 가슴에 안고 신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공손하게 딸 만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게 바로 뉴잉글랜드 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연애조차도, 그리고 길거리에서 뽀뽀 같은 거 하면은 아주 곤장 맞고 구류에 갇혀야 되죠. 공동체는 보통 공동체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공동체였어요. 70살, 드디어 이 시기에 400년 전에 이미 70살에 이르게 됩니다. 400년 전에 중세의 평균 수명이 40대에서 50대입니다. 50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질병이 많고 전쟁이 많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와서 사니까 이후에 전쟁이 있긴 하지만 그 전쟁은 이제 인디안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인디안과의 전쟁은 막 수백 년 지속된 게 아니라 잠깐 동안의 짧은 기간을 통해 백인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초반을 제외하고는 나중에는 일방적인 이제 백인들의 인디안에 대한 소위 침략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땅을 뺏기 위해서 멕시코하고 하는 전쟁이나 뭐 그 직전에 영국과 하는 전쟁, 그런 독립의 어떤 그런 거를 위해서 그 시대 때는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기에 죽어야 했지만은 이미 뉴잉글랜드에 오면서부터 이들의 삶의 방식은 평균 수명이 어느 지역보다 높아지게 됐습니다. 근면하죠. 일하죠. 그 다음 그 지역을 농경지를 개간하면 개간할수록 이제 그들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죠. 삶이 단순하죠. 술, 담배, 마약 안 하게 돼 있죠. 청교도 방식은.
그런 당연히 평균 수명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70에 넘게 되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복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명 이상의 자녀들을 거의 대부분의 청교도들이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순식간에 미국의 인구가 많아지게, 지금도 북부가 인구가 많지만 본래 가장 먼저 인구가 왕성하게 많아지게 된 그것은 바로 북부 매사추세츠 지역을 중심으로 한 뉴잉글랜드입니다. 여기 그다음 버지니아, 이렇게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청교도 공동체들은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윌리엄 브래드포드 같은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플리무스 공동체의 주지사로 메이플라워 컴팩트, 저 협약을 써서 배 안에서 102명의 사람들이 모두 사인하고, 우리가 내려서 세우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조국의 명예를 위한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여기 세워진 공동체가 앞으로 룰을 정할 텐데 그 룰에 누구든지 복종한다 하는 그런 서약을 만들죠. 그 서약을 만들 때 중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 나이 30살 된 사람이 이후 6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이 청교도 공동체의 지도자가 됩니다. 어린 시절 아주 불우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신앙 안에서 승화시켜서 미국 정신의 가장 1호 인물, 그럴 때 윌리엄 브래드포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지도자가 있었어요. 아주 뛰어났어요. 이후에 온 청교도 지도자들도 보면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그 흔히 등장한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다. 존 윈스롭 이런 사람들이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주지사였습니다. 첫 번째 주지사라 아주 뛰어난 인물은 정직하고, 청교도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면서도 정직하고, 그 다음에 카먼웰스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공동체 이상에 대한 하나님과의 계약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바라신다 라는 거기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어서 도덕적으로도, 그러면서도 관용적인 인물이었어요. 물론 그 관용이 청교도들을 향해서만 관용이었던 게 이제 나중에 그 한계입니다만, 그래서 존 윈스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 돼가지고 이제 땔감을 도둑이 훔쳤어요. 도둑이 이제 그 주지사 집에 이제 땔감 많다는 얘기 듣고 창고에서 몰래 와가지고 밤에 땔감 훔쳐가다가, 땔감이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나무가 자꾸 없어지니까 존 윈스롭이라는 주지사가 그날 밤에 기다렸어요. 도둑놈을. 그러다 나무 훔치는 것을 현장에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내가 너를 앞으로 절대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내 땔감을 낮에 언제나 가져갈 수 있다. 그럼 도둑질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앞으로 절대 내 집에서 도둑질을 할 수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낮에 아무 때나 땔감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놓고 가죠. 그 다음날에 낮에 가져가요.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이 청년이 이제 윈스롭의 주지사의 지도자죠. 뛰어난 지도자의 인격에 감동이 되어 변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덕목과 단순히 인간이 잘못했을 때 처벌하고 징계하는 그런 것을 청교도들이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 한 인간이 근면하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었던 공동체가 바로 저들입니다. 저들은 무료 학교를 세웠고요. 무료 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마을 50가구만 모이면 반드시 교사 한 명을 들어가고 법으로, 저 청교도 공동체 카먼웰스 로라고 부르요. 청교도 카먼웰스 공동체의 규약입니다. 50가구만 모여 있으니까 50가구 통틀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반드시 교사 한 명을 고용하라고 법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식으로 하면 교육세를 내야 했습니다. 교육세를 내가지고 선생님을 반드시 모셔서 뉴잉글랜드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적어도 저 지역에 있어서는 예외 없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타운마다 선생님을 반드시 고용을 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기에서 이제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말 그대로 이제 대학을 세우게 되죠. 당시 이미 영국에는 옥스퍼드, 캠브리지라는 세계적인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 이미 있었어요. 1620년에 그래서 청교도들이 오고 나서 10년이 지나가지고 우리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영국까지 유학 보내지 말고 이곳에 새로운 대학을 세웁시다 하면서 말 그대로 지금 한국식으로 하자면 신생대학, 뉴 칼리지라고 부릅니다. 뉴 칼리지. 말 그대로 뉴 칼리지다. 이렇게 해서 미국 최초의 대학을 세워요. 말이 대학이지 이제 뭐 너무 작죠. 그 뉴 칼리지가 세웠는데 그 뉴 칼리지를 위해서 이제 존 하바드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이제 청교도 그 공동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원래 영국에 있다가 와서 있었는데 이분이 말년에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폐결핵에 걸려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가진 재산과 책이 권수가 지금식으로 하면은 한 300권, 400권 굉장히 많은 권수였어요. 그거 엄청난 책 분량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한번 책이 몇 권인지 세어보세요. 책이 300권, 400권이면 정말 엄청나요. 그 책과 책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일생 벌었던 그런 재산을 이 뉴 칼리지에다가 다 기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사실 뉴 잉글랜드에 있어서는 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대학은 이 존 하바드 목사의 이름을 기념하여 하바드 칼리지로 이름을 바꾸게 돼. 그게 바로 오늘날의 하바드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세워진 첫 번째 학과는 이 신학과를 세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과를 그 과로 세우고 지금까지도 하버드는 400년에 이르도록 신학과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수가 아무리 작아도 신학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절대 지표로 신학과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그게 그냥 그거는 돈을 버는 학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공동체는 이 이후에도 많은 대학들을 또 설립하게 됩니다. 로드 아일랜드 내려가서는 브라운 대학을 세우고 커네티컷 가서는 예일 대학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뉴햄셔 가서는 다트마우스 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우고 오늘날 우리가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대학들의 거의 대다수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가졌던 그 이상 새로운 미국에 대한 그 이상의 오늘날의 미국을 건설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역사에서는 그러므로 바로 이 뉴 잉글랜드 웨이가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뉴 잉글랜드 웨이에서 저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여기 뉴 잉글랜드 아래 로드 아일랜드라는 주가 하나가 있거든요. 이게 매사추세츠 보스턴이고 거기 아래 로드 아일랜드라는 주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곳에 가서 이제 사시게 되면 로드 아일랜드 자주 구경 가시게 되면 거기 아름다운 항구들도 많고 관광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청교도들은 폐쇄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이 이제 어떤 그 좋은 사람들은 신앙이 결국은 사랑으로 승화돼야 돼요.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가면 안 돼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에 있는 거지. 그러므로 사랑으로 우리 삶이 마감되지 않으면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진짜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도 보면 고린도전서에도 1장은 십자가로 시작하지만 13장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성숙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청교도 공동체가 어떤 삶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것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에 있는 어느 공동체보다도 질서가 분명히 잡힌 그 공동체였거든요. 저곳에서는 술 취해가지고 함부로 길거리 돌아다니고 이런 것조차 없는 그런 곳이었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관용정신이 청교도가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관용정신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청교도들 간에 다툼도 일어났는데 로저 윌리엄스라는 이름을 가진 청교도가 로저 윌리엄스. 로저 윌리엄스라는 청교도가
1630년대에 보스턴 지역을 떠납니다. 실은 추방 비슷하게 당해요. 그래서 남부로 내려와 가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관용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로드 아일랜드 주가 됩니다.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 주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프로비던스인데, 이 로저 윌리엄스는 이제 보스턴 지역에서 있다가 사람들과 이제 문제가 생겨서 보스턴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야 영국 가는 배에다가 태워가지고 보내버리자고,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그들을 무조건 피해가지고 영국으로 안 되돌아가고 그냥 남쪽을 향해 그냥 무조건 걸어갔습니다. 그게 또 뉴잉글랜드 웨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들은 선조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땅에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벤처, 도전, 모험, 개척, 이것이 몸에 밴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것은 무엇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계략 정신에서는 못 나옵니다. 왜요? 계략은 항상 뭔가를 생각해야 되고 재봐야 되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계약 정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가는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모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모험심을 가지고 도전과 벤처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로저 윌리엄스도 그랬어요. 남쪽을 향해 무조건 걸어갔어요. 그런데 좀 무모하지 않습니까? 진짜 무모하죠. 사실 우리 같으면 그러라고 그러겠으면 자녀들에게 진짜 무모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무모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수십 시간을 걸었는데 겨울이었고, 야, 내가 이곳에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로저 윌리엄스는 인디안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이 로저 윌리엄스가 죽지 않도록 로저 윌리엄스가 평소에 잘 대해줬던 좋은 관계에 있던 그런 인디안 부족을 만나게 돼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나면 생존하게 되고, 그 인디안들에게 땅 일부를 아주 싼 값에 사가지고 그곳에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셨다라는 의미로 프로비던스라는 이름의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프로비던스가 provide가 공급이라는, provide 공급하죠. 명사로 하면은 provision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providence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섭리다, 이것이 하나님 섭리다 그럴 때는 하나님 뜻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작용시키시는 원리를 섭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providence, 이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작용시키셨다. 섭리, 프로비던스.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의 가장 대표적 도시가 그래서 프로비던스인 겁니다.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는 프로비던스를 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교도 공동체에서 살기 힘든 사람, 그곳에서 핍박받는 사람, 누구든지 우리 로드 아일랜드로 내려오시오.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가 보여주는 가치는 여기에서 이제 관용이라는 가치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좋은 주인데,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 주가 영역이 작다는 거예요. 그가 인디안으로 샀던 땅의 영역, 이게 로드 아일랜드거든요. 여러분 보셔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식민지 전체에서 관용의 땅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건, 저기 찾아간다는 게 참으로 힘들다는 걸 얘기해요. 로드 아일랜드는 그곳은 평지보다도 또 산이 많기 때문에 인디안들에게 속한 땅들이 많고 정착민들이 많이 와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로드 아일랜드 작은 영역이지만 당시 이 초기 정착민들에게 있어서 비교적 더 자유가 보장되고 관용적인, 그러니까 청교도가 아닌 사람들도 이민으로 오는데, 청교도가 아니어도 어떤 나의 신앙적인 컬러가 달라도 내가 어떻게 자유롭게 생존을 모색할 수 있을까 했을 경우에 로드 아일랜드를 택해가지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너무 작죠. 그래서 미국의 역사 속에 또 엄청난 일이 하나가 일어나겠는데, 그것은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젊은이에 의해서,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젊은이에서 1681년도에 미국의 이 펜실베니아 주라고 하는 거대한 영역이 새로운 정착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 윌리엄 펜은 영국의 1600년대 중반에 영국의 유명한 제독이었던 해군 제독 펜 제독의 아들인데요.
윌리엄 펜 제독이 지금식으로 하면 영국에서 최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국 왕을 다시 복위시켰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신생 종파에 빠진 거예요. 신생 종파가 퀘이커라는 종파였어요. 퀘이커. 이 퀘이커는 이제 earthquake이라는 단어 아시죠? 지진이 날 때 earthquake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떤다는 뜻인데 이 퀘이커들은 이제 어떤 이 떤다는 게 막 몸을 막 떤다는 그거보다는 내적 진동을 가리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조명이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떤다라는 의미로 이제 퀘이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퀘이커 그룹들은 영국 사회에 있어서 신생 종파였는데 조지 팍스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생겨났어요. 근데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자면 이런 식이죠. 우리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만은 퀘이커들의 당시의 예배는 내적인 빛에 의해서 인도받으니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요. 그럼 사회자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내적인 빛을 줘서 기도하게 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또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영국의 그 소위 하이처치라고 부르는 제도적인 교회에서 봐서는 청교도도 위험한데 이 퀘이커들은 더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퀘이커의 조지 팍스는 신앙의 가장 본질은 어디 있냐면 inner light, inner는 내적인 거죠. light, 내적 빛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캔터베리 대성당 보여드렸잖아요. 중세는 신앙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짓느냐? 내가 여기 짓는데 뭘 얼마 됐느냐가 신앙이었다면 퀘이커는 신앙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청교도도 이 방식으로 갔어요. 청교도도 이 방식으로 하는데 퀘이커는 저런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삶의 단순성, 그 다음 하나님과의 계약 정신을 향한 나의 어떤 믿음, 그리고 성서를 내가 읽고 성서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면 퀘이커는 더 내향적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내가 내 생각과 어떤 내 절망과 또 나한테 오는 어떤 내 어떤 감정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어떤 빛이 있어야 된다, 이런 굉장히 내적 지향적인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런 내적 지향적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상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퀘이커들은 아주 평화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들지 않고 군인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어떤 박해가 오면 청교도는 맞섭니다. 왜 나한테 박해를 줍니까? 라고 실은 맞서요. 무력 투쟁을 하지는 않지만, 그걸 무력 투쟁하기도 해요. 어떨 때 청교도들은 청교도 혁명도 일으키긴 하지만, 그런데 퀘이커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윌리엄 펜이 대학을 다니다가 옥스포드 대학을 다니다가 퀘이커 동아리가 생겼는데 친구가 야 우리 좋은 동아리 있어 들어와봐. 그래서 갔는데 신앙의 내재적인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는 어떤 규범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한테 내 안에 빛을 준다. 마음에 빛을 준다. 사실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모든 말씀 빛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이러한 체험들을 이제 윌리엄 펜이 이렇게 갖게 되니까 그 아버지는 펜 제독은 영국 당시 해군은 공군은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육군 아니면 해군인데 해군의 제독이 지금식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인 거죠. 근데 자기 아들이 지금식으로 하면은 신생 2단 종파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지금식으로 하면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펜 장관님이십니까? 맞습니다. 아드님이 지금 경찰서에 붙들려는데 이렇게. 그래서 간 거죠. 그래서 빼내오면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함께 같이 있던 내 동료들은 감옥에 있는데 아버지 왜 나만 빼내줍니까? 나 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결별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문에 진짜 이상한 인간이 한 놈이 났다. 너 같은 놈을 내가 자식으로 둘 수가 없다. 얼굴을 보질 않았어요. 막 지팡해가지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그래서 집안에 가두기도 하고. 옛날에 여자 같으면 머리 깎고 버려가지고 안에다 뒀을 텐데 이거 남자여가지고 어떻게 뭐 가둬놓고 뭐 해도 금방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펜저독은 정말 마음으로 상심했어요. 자기가 영국의 최고 군인이었고 왕정을 복고시킨 사람이거든요. 영국에 이제 그 혁명 정부에 있다가 왕으로 다시 복위를 하는데 그 복위시키는데 지금처럼 하면은 쿠데타의 가장 그 선두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그 아들은 정반대 길을 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마치 어떤 그 독재 정권을 세우는데 가장 최고의 수훈이었다면 그 아들은 그 독재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이념을 퍼뜨리는데 아주 그게 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결국에 죽을 때는 아들에게 아들의 뜻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윌리엄 펜이 아주 똑똑한 아들이죠. 영국의 국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꿔준 빚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한테 당시에 영국 왕은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꾸는 거죠. 나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빌려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빌려줍니다. 진짜 차용장을 쓰고. 아버지가 왕에게서 받은 차용증 여러 개를 가지고 찰스 국왕에게 가가지고 이것을 내밀면서 이 빚을 갚아달라고 그럽니다. 이때는 이제 제임스 2세 때였는데 그 제임스 2세가 미국의 지도를 펴놓고 펜실베니아 주라고 부르는 이곳을 이 가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려주고 얼마나 쉬워요? 돈 빌리고 아무데나 땅 펴 여기가 네 땅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도 돈 빌려주시면 제가 남극 북극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사시고 제 얘기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호세대 김동주 교수한테 샀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쁜 증서도 마련해 드려서 네, 도장도 찍어 드리고 다 하겠습니다. 펜이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펜실베니아, 실베니아가 숲이라는 뜻입니다. 펜의 지역이란 뜻이죠. 펜 가문, 자기 아버지 펜 가문의 숲이다 해서 펜실베니아 이름을 짓고 영국뿐 아니라 유럽의 전체 대륙에다가 신문 조금만 이렇게 발행되는 어떤 신문, 그 다음에 어떤 상인들 불러가서 모든 사람들의 광고를 했어요. 펜실베니아 지역에 오면 무료로 2에이커 이상의 땅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도록 하겠다.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의 어떤 것도 따지지 않겠다. 퀘이커가 될 필요도 없다. 가톨릭이면 가톨릭 신앙, 청교도면 청교도, 침례교면 침례도, 국교도면 국교도, 유대교인이면 유대인,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와서 살 수 있겠다. 자, 그러니까 로드 아일랜드에서 로저 윌리엄스에서 자유의 관용의 지역이 생기긴 했지만 너무 좁죠, 그죠? 그리고 줄 수 있는 땅은 한계가 있죠, 그곳은. 왜냐하면 인디안으로부터 받았고 아직 인디안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도 많으니까. 그런데 펜실베니아 저 지역은 윌리엄 펜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러면서도 이제 그 윌리엄 펜은 도착해서 영국왕으로부터 받기는 했지만 인디안들에게 실제적으로 돈을 지급을 합니다. 자기 가문에서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그래서 증서를 교환하면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 도시를 하나 세우게 되는 거죠. 필라델피아. 필라라는 말 사랑한다. 델포스 형제. 형제의 사랑의 도시라는 곳을 세우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것을 미국의 역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홀리 익스페리먼트. 익스페리먼트란 말이 실험이란 말이거든요. 익스페리먼트. 그런데 홀리 익스페리먼트니까 거룩한 실험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중고등학교 역사 시험이다 그러면 홀리 익스페리먼트에 대해 아는 대로 쓰시오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실험이다. 왜 거룩한 실험이죠? 전 세계에서 전부 다 우리끼리만 살래. 우리 인종 또는 우리 종파들만 살래. 우리 종교 또 우리 계층만 살래. 이렇게 다 갈라진 상태에서 모두가 진짜 신분과 인종과 종교와 사상 그리고 부귀, 어떤 빈천에 그런 경계까지도 뛰어넘어 모두가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땅을 실제적으로 진짜 건설해 보겠다고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것을 펜의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윌리엄 펜의 거룩한 실험. 근데 이 실험은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합니다. 절반이 성공했다는 건 실제적으로 정말로 많은 이민자들이 왔고요.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데서는 당시에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는 막 주교가 매일 박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 목을 베고 하고 그러자 수만 명의 사람들이 펜실베니아로 이주해 왔어요. 독일계 사람들도 수없이 펜실베니아로 이주를 해왔고요. 유럽 대륙뿐 아니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사람들도 펜실베니아로 많이 이주해 왔습니다. 전 뉴잉글랜드가 있지만 뉴잉글랜드로 안 갑니다. 왜? 가면 선택해야 돼요. 거기서 청교도로 살든지 아니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드 아일랜드로 가서 살 수는 있는데 그곳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펜실베니아 오면은 무조건 땅을 줍니다. 그리고 조금만 돈을 내도 어마어마한 땅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땅은 황무지 같은 곳이죠. 그렇지만 숲이 많이 우거져 있어 내가 개간해야 되죠. 점점 개간하면 개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무들을 자르고 덤불들을 다 하면은 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이제 나중에 대륙횡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대륙횡단 할 때 그 나타나는 밭들은 처음부터 밭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궈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우거졌던 그곳이 원래 나무가 원래 원시림,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것은 인디안들은 원래 있는 원시림 그대로를 이용해서 사는 게 그들의 삶의 방식인데 이들 청교도뿐만 아니라 이 중부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땅을 개척해 가면서 정말로 일할 자유가 있고 개척할 자유가 있는 곳이 진짜 자유였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어떤 자유라는 개념은 진짜 말 그대로 자유예요. 내가 오늘 내 영역 안에서 마음껏 뭐든지 심을 수 있고 뭐든지 재배할 수 있고 그 영역 안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진짜 참자유였어요. 근데 아주 우거진 숲들의 나무를 베고 가시덤불들을 걷어내니까 더 많은 햇볕들이 비춰지게 되고 옥토로 바뀌었습니다. 저 땅들이. 그래서 미국의 풍요를 이때부터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대국이 되는 것은요,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쌓여있는 여러 가지가 집적돼서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펜실베니아가 주는 가치가 value, 덕목이 미국의 지대한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건 뭡니까? 관용인 거죠. 그리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됨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배워도 우리는 이제 하나 어떤 퀴즈가 나오면 미국사를 배우지 않고서도 우리는 사실상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나중에 이제 이때로부터 100년 정도 지나면 전쟁하게 돼요. 영국이 이제 부유해진 미국의 공동체를 플랜테이션으로 계속 생각하니까 심은 걸로 생각하는데 이쪽은 플랜테이션이 아니에요. 우리의 카먼웰스인 거예요. 카먼웰스가 이제 더 잘하면 영국이 카먼웰스 왜 자꾸 손을 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컨트리가 되는 거죠. 하나의 네이션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오기 전까지 가장 먼저 이런 독립정신을 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가 독립운동 하자 이런 거 결의하기 전에 제일 먼저 독립운동에 뛰어들 주는 어느 주 같습니까? 독립운동에 뛰어들 주 어디 같습니까? 느낌상으로 그냥 모든 주가 다 결의를 해서 독립운동 하자가 아니라 그냥 아예 제일 먼저 무조건 영국하고 다른 주하고 상관없이 제일 먼저 싸우겠다. 펜실베니아요? 여긴 평화의 주인데 그럴까요? 보스턴 쪽이죠. 보스턴. 청교도니까 얘들은. 그런데 13개 주가 대표로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만든다면 어느 도시에 가서 하겠습니까? 필라델피아죠. 왜 그럴까요? 펜에 거룩한 실험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펜의 거룩한 실험. 그곳에서 미국이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뉴잉글랜드에서 시작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뉴잉글랜드에서 보여주지 못한 또 하나의 가치로 미국이 서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미국이라는 하나의 네이션이 나올 때 그 미국은 뉴잉글랜드만의 가치가 아니라 필라델피아가 보여주는 가치. 모든 인종과 모든 계층과 모든 신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이념 아래 세워진 주, 그리고 그곳의 대표적인 도시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대륙회의를 그곳에서 계속해서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린 필라델피아를 방문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독립기념관, 우리나라 같은 독립기념관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필라델피아인데요.
여기 위에 동상 보이시죠? 이게 윌리엄 펜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저 윌리엄 펜보다도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해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법을 해제를 해서 더 큰 건물들을 들어설 수 있지만, 이 큰 건물들이 들어서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시청사입니다. 이게 필라델피아 시청사 바로 위에 윌리엄 펜의 동상이 그 전 지역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400년) 전에 미 대륙에 있었던 아주 잘 사는 집 아이들인데 옷 진짜 잘 입었죠. 지금도 저렇게 잘 입고 살기가 어렵겠죠. 근데 딱 보면 이거는 청교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청교도는 저렇게 입으면 안 됩니다. 청교도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남북 귀족인가? 남북 귀족 치고는 왠지 모르게 좀 자유분방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중부 쪽에 있는 이 소위 뉴욕 쪽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오늘날 이곳이 이제 뉴욕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이것이 맨하탄입니다. 맨하탄. 미국의 세계적인 대표 도시 뉴욕은 이 맨하탄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여기 이제 맨하탄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 안쪽에 원래 이 지역에서부터 뉴욕이 시작을 합니다. 뉴욕이 시작을 해서 이런 거대한 이제 뉴욕 시리가 되는데, 오늘날 여기가 이제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거죠. 맨하탄이라고 부르는 이곳이. 근데 원래는 이곳은 아주 작은 타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지어져 있었어요. 여기 이제 거대한 건물들이 원래 서 있지만 네덜란드에서 와가지고요, 이곳에 정착촌을 세워서 미국의 중부 지역이죠. 지금 뉴욕이 지도로 하자면 어디에 있냐면 여기 뉴욕이 있습니다. 여기 뉴욕이. 근데 이곳에 뉴욕이 있는데 여기 맨하탄이 있는 거죠. 여기 허드슨 강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허드슨 강의 맨 끝부분에 이렇게 뉴욕이 있는데, 여기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정착촌을 세웠어요. 처음에 몇 명이 안 됐을 때는 그 섬에 가서 사니까 괜찮았어요. 그냥 뭐 살아도 돼요. 영국 입장에서. 아니, 그런데 갑자기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그곳에 수백 명이 들어서게 되면서 큰 공동체를 세우고, 더구나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뭘 하냐면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상인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바다 무역에 뛰어난 이제 그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쪽에다가 이 상업구역을 만들고, 유럽 본토에서, 보스턴은 영국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배들이 많이 물품을 받았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곳에다가 자기네들 정착촌을 통해 유럽에서 오는 물품들을 가지고 미국 신대륙에다가 소위 보급하는 그런 항구로 사용을 하고 이곳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작았을 땐 상관없는데 수가 커지자 이게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영국의 왕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 찰스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네덜란드 정착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그들은 또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도시가 암스텔담이니까 저곳을 뉴 암스텔담이라고 부른 거예요. 뉴 암스텔담을 정복해라. 그래서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군대가 오니까 이제 뉴 암스텔담, 이 맨하탄 섬에 살고 있던 이 정착민들, 네덜란드 사람들을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고는 우리가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영국과 싸우냐. 그리고 이것은 사실 영국 여왕이 옛날부터 엘리자베스 여왕이 100년 전에 영국 땅이라고 선언을 했고, 실제 이렇게 있고 이미 이제 영국 지역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항복하자, 이렇게 해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뉴 암스텔담의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뉴욕으로. 요크가 하면 요크공의 그 국왕의 동생 이름인데요, 국왕의 동생에게 이제 그 이름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 요크 이름을 따서 뉴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욕주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게 오늘날에 이제 이게 보는 거대한 건물들이 서 있는 400년 전의 모습입니다. 이쪽에 이제 수많은 배들이 와서 이제 도크에 여기 배들을 대고 물품을 내려놓고 가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월이 있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성벽을 막아놨어요. 왜냐요? 인디안들이나 이렇게 적군들이 이제 내륙 쪽에서, 이쪽은 바다니까 이제 막아낼 수 있는데 이쪽에서 상륙해서 오지 못하도록 큰 성벽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성벽을 따라서 길을 하나 크게 냈죠. 그래서 성벽이 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 스트릿이 되겠어요. 이게 월 스트릿입니다. 이게 월 스트릿. 아까 본 다리는 이쪽에 이렇게 놔진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총독이, 뉴 암스테르담 총독이 이제 살고 있는 총독 관저고, 그 관저 앞으로 제일 큰 길을 놨죠. 영어로 브로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브로드웨이가, 여기 성문을 또 열면 계속해서 저쪽으로 브로드웨이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여기서 행사가 또 많이 열리게 되죠.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공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 월 스트릿을 중심으로 가게들도 많이 들어서게 되고,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공연도 많이, 이게 4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뉴욕의 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이러한 방식의 맨하탄이 됐습니다. 이게 총독 관저가 있던 곳이고, 요 사이로 이렇게 브로드웨이가 이렇게 갑니다. 아시죠? 그리고 요 다리 바로 안쪽에, 요쪽에 월 스트릿이 있습니다. 이렇게. 월 스트릿이. 지금은 이제, 그래서 월가가 이 빌딩들 사이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있는 거죠. 네덜란드 사람들은 성씨가 얀씨가 많습니다. 얀이 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얀. 그 다음에 이제 키라는 성을 많이 썼습니다. 키가 이제 카스, 치즈. 그래서 얀씨 아니면 키씨입니다. 우린 김씨 아니면 이씨가 많잖아요. 김씨, 이씨 하면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은 거의 대부분의 성씨죠. 네덜란드 사람도 얀씨가 많고 키가 많아가지고 네덜란드 사람들을 부를 때 얀키라고 불렀어요. 양키. 그러니까 양키는 원래 네덜란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욕에 얀하고 키가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스턴에 있는 사람들은 뉴욕 사람들 보고, 이제 뉴 암스테르담이 아니라 뉴욕이잖아요. 그 뉴욕은 지역 이름이지만 우리가 흔히 살 때, 제 고향에 이제 포구가 있었는데 저는 읍에 살았어요. 여러분, 읍에 산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면에 사시는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린 시절 참 수모돈 많이 당하시고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읍에 산다는. 그런데 그 읍에서 면보다도 더 하는 거, 옛날에는 이제 그 포구 막 살고 이러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친구를 이렇게 집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 이제 아버지가 걔보고 너 어디 사냐 뭐 물어보고 가더니 저보고 아버지가 부르시는 말이, 너 어디서 이제 포구애를 친구로 삼아가지고 막 이러고 얘기한대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시고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 되셨고,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보스턴 사람들은 저 포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뉴 암스테르담 사람 이렇게 안 불러요. 양키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양키들. 근데 오늘날은 이제 양키라는 말이 그 전체 미국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됐습니다만, 오랫동안 양키는 네덜란드 근처 한 뉴욕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네덜란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됐다가 나중에는 뉴욕 사람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 돼서, 뉴욕 사람 전체, 뉴욕에 뭐 흑인이 있어도 양키고, 뉴욕에 뭐 스코틀랜드 사람이 있어도 뉴욕에만 살면 그냥 양키라는 말이 됐고, 지금은 미국을 벗어나면 미국 사람 전체를 양키라고 부르는 말이 됐어요. 그 단어가 점점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넓어진 걸 알 수 있게 되죠. 지금 야구팀도 그래서 뉴욕 시리를 근거로 한 야구팀이 뉴욕 양키스인 거죠. 청교도 공동체는 크게 세 가지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폐쇄적이었죠. 그래서 그 있던 사람들은 추방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추방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 날 왜 쫓아내요?
날 목매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있잖아요. 가끔 시장 가면 그런 사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게. 근데 지금 감정적인 그런 거고, 청교도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제 그 청교도 공동체가 가지는 그런 장점과 덕목들 말고 그들이 가진 그 폐쇄성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앤 허친슨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청교도 공동체는 남성주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교회 일에 주요 사물을 맡고 정치적인 일도 남성들이 지도자들. 앤 허친슨은 그러기에는 그릇이 너무 큰 여자였었어요. 그래서 앤 허친슨이 어떤 그 신앙 지도자로서 청교도 공동체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좀 영적으로 굉장히 좀 뛰어난 인식을 가졌던 분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설교가 이제 부정확하고 틀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자기가 와가지고 좀 수정도 해주고 그걸 비판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넓지 못한 이제 청교도의 몇몇 목사님들이 저 여자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강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앤 허친슨이 청교도 공동체에서 그냥 무조건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 겨울에. 그래서 매사추세츠 남부 쪽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그 길에서 인디안들을 만나가지고 그의 딸도 죽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청교도 공동체에 의해서 이제 추방당해가지고 죽게 된 여인이 되는데, 그 다음 또 다른 여자가 있어요. 그 다음 또 다른 여자는 이 앤 허친슨이라는, 이게 앤 허친슨이고요. 이게 이제 메리 다이어라는 여자인데, 이 두 여자가 앤 허친슨, 메리 다이어, 이 두 여자가, 이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청교도 공동체의 신앙에 반대되는 그런 신앙 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퀘이커 신앙에도 영향을 받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청교도 공동체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또 떠나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반대합니다. 난 내 신앙을 가지고 난 이곳에서 살겠다. 그러자 청교도 공동체가 이 두 여자, 이 메리 다이어를 교수형을 시킵니다. 사실 유럽에서 이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톨레도에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난 신교 신자예요 이러면 금방 오후에 바로 화형당하거나 목매달리거나 이렇게 하고, 프랑스에서는 아예 살기가 어려웠고 이랬으니까 유럽에서는 흔한 일이었으나, 지금 신대륙의 이들은 말 그대로 뉴 잉글랜드 외에는 새로운 방식이잖아요. 그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것에 가장 최고의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이게 청교도 공동체.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사실 거의 유일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리 다이어와 앤 허친슨을 그때 목을 매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러한 유사 사건은 그렇게 재발을 하지, 보스턴에서는 재발을 하지는 않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보스턴 공동체는 이 일을 크게 회개하게 됩니다. 신대륙에 왔는데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반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스턴에 가게 되면 보스턴 광장이 있죠. 우리가 천안시 같으면 큰 시청사 앞에 광장이 있듯, 보스턴 광장에 이쪽 한 면에 메리 다이어, 이쪽 한 면에 앤 허친슨과 그의 딸, 좀 전에 봤던 이제 엄마하고 딸, 이 두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역사를 통해 사죄하는 의미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인물은 미국 역사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 동상 서 있지 않습니다. 저곳에 누가 서 있냐면, 신대륙의 새로운 공동체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옛날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이들의 큰 비극을 경험했다, 당하게 했다라는 사죄의 의미로 이 두 동상을 보스턴 시를 대표하는 동상으로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방식의 뉴 잉글랜드 웨이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회개할 줄 아는 것이죠. 오늘 일본이 사는 길은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정신대 할머니들의 동상을 세워놓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제받을 길이 당분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그런 거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미국은 바로 이런 동상들을 앞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1692년도에 또 마녀 사냥이라고 해가지고 보스턴 북부 지역에 있어서 사람들을 매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역사에서 종교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사실상 마지막 일이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도 곧 이제 청교도 공동체는 이 미몽에서 이제 깨어나게 이 거대한 이제 비극적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 신대륙에 와서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각성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마녀 사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일들은 유럽에서는 여전히 이어져 왔지만 신대륙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제 철폐되고 금지됩니다. 그러기까지는 아직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1700년대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1600년대 미국의 공동체가 이제 계속해서 세워졌는데 미국 지도를 보고 제가 전체 모든 주들의 설립에 대해 소소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가 세워진 거 이야기를 했고 버지니아 주는 애당초 처음 버지니아란 말 자체가 미국을 뜻하는 말이니까 전체가 버지니아였었죠. 그래서 버지니아 주라고 통칭되는 이 지역은 이제 국왕이 직접적으로 신하들을 통한 회사들을 통해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부강한 그런 주가 됐고 남부는 카롤라이나 주가 되는 거죠. 이제 카롤이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식 찰스의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시 찰스 2세 국왕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자기를 복위시킨 8명의 신하들에게 이 땅들을 줬고 그래서 그 귀족들이 이곳들을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가 있죠. 뉴잉글랜드 의회와 남부의 방식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남부는 귀족적인 농장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남부는 남부대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나오게 되는 풍부한 농작물들이 또 미국을 비호가게 만들고 북부는 정신적인 거, 교육이라든지 미국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지아주는 제임스 오글토피라는 장군이 1732년에 소위 그 영국에서 억울한 일을 예를 들면은 뭐 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돈을 못 갚아서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남의 돈 많이 빌려가지고 도망다니는 그 사기범 말고요. 조금만 돈을 못 갚아도 당시에는 영국에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들 또 아주 갈데 없는 가난한 극빈자들, 퇴역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영국의 국왕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아주가 1732년에 여기보다 100년이 늦게 이렇게 이 주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13개 주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오글토피라는 장군이 굉장히 사랑의 정신이 뛰어난 장군이었는데요. 조지아주를 만들고 조지아주의 사람들이 다 오도록 초청했어요. 그래서 조지아주도 펜실베니아주처럼 아무나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자기 영토를 가지고 생활도 할 수 있게 됐고요. 근데 제임스 오글토피 장군이 조지아주를 이렇게 1732년에 그러니까 다른 주보다는 100년이나 늦게 설립이 됐는데 그 주를 만들고 이제 사람 인구가 한 1000명, 2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비전을 가지는 거죠. 이미 100년 전에 세워진 뉴잉글랜드를 보면서 우리 조지아도 언젠가 저 뉴잉글랜드처럼 또 버지니아를 보면서 우리 조지아주도 버지니아처럼 전통을 가진 그런 주가 되리라. 또 펜실베니아를 보면서 제임스 오글토피 장군도 사랑의 마음이 큰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조지아주도 저렇게 신앙적이고 관용적인 사랑의 주가 되리라. 이런 비전을 갖고 좋은 목사님 한 분을 모셔야 되겠다 해서 조지아주 역사상 최초로 목사님 한 분을 초청을 해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좋은 사람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 주에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지아주의 첫 번째 목사입니다. 첫 번째 목사로 왔는데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여러 번 일으키고 2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존 웨슬리를 이제 바꾸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13개주가 됐는데 13개주가 성장하는 그 기간 동안에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인디안과의 문제였어요. 인디안과의 싸움이었는데요. 인디안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인디안과의 싸움, 가장 큰 싸움이었던 필립 왕. 필립 왕은 윌리엄 브래드포드하고 마사소이트 추장하고 아주 두터운 그 우정을 나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리무스에 가면 그의 동상도 서 있고 그런데 그의 아들은 이 인디안 전쟁을 일으킨 이제 주범이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디안들은 본래 삶의 방식이 자연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백인들이 땅을 계속해서 개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디안들이 수렵을 하고 물고기를 잡고 또 자기들이 생활해야 되는 방식이 점점 제약이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밭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펜스가 쳐지고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디안의 땅의 개념은 공유 개념이었는데 백인의 땅의 개념은 공유가 아니라 소유 개념이에요. 점유고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디안과 백인 사이에는 이제 아직 미국 대륙이 광활하니까 이제 중간에 공유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공유되는 중간지대라고 부릅니다. 미들그라운드. 그 미들그라운드는 어느 누구의 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인디안도 쓰고 백인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백인들의 이민자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백인들이 불화해서 받게 되는 그 땅들이 인디안들이 본래 활동하던 영역과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는데 이제 필립 왕이라고 부르는 메타콤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사소이트 아들이 추장이 되면서 백인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는 오판을 했어요. 인디안의 군사력이 훨씬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백인들, 이미 정착해 있는 백인들은 그 무력이 인디안들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소위 빨간 여기에서부터 전쟁이 시작해서 이쪽으로 휩쓸고 가고 있죠. 이게 인디안들의 공격 루트고요. 백인들이 다시 인디안들을 공격하여서 이제 그것을 이제 격파시킨 이제 전쟁 루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뉴잉글랜드 지역 전체에서 수많은 인디안과의 전쟁이 벌어졌다.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디안이 3,000명 정도 죽고 백인이 1,000명 정도 죽습니다. 근데 이것이 백인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첫째는 인디안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죽었는데 대부분의 백인들은 이제 이민자들 1세거나 2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렵게 정말 지금 시기에 우리도 이민을 간다는 것은 자기가 살던 모든 터전을 떠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불안감인데 그 불안 속에서 출발했던 신대륙에서 삶이지만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기 이웃들이 인디안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1,000명의 죽음이 백인 사회에 준 공포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중에는 인디안에 대한 공포가 결국에는 인디안과 같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인디안하고 백인들의 전쟁이 일어난 것에 있어서 옆에서 이 전쟁을 부추긴 세력들도 특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인디안 추장 필립이 인디안 무역 루트라든지 인디안 전체 지역에 대한 통솔권을 놓고 욕심을 부린 그런 동기가 이기적 동기가 들어간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의 이제 처참한 결과로 인디안들은 이 지역, 미국 동부 지역에 있어서 사실상 거의 근거를 잃어버리고 섬으로 밀려나서 갇히거나 아니면 더 깊은 골짜기 지역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서 인디안들은 사실상 미국의 역사에서 백인들의 적수가 되지도 못하고 크게 맞서는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그 이후에 있어서는 이제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립 왕의 전쟁이 미국 역사에서 여러 가지 의미, 이게 그 추장 이름을 필립 영어식으로 이제
세례면 그 아버지가 이제 기독교식으로 이름을 필립이라고 주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인디안 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의 꿈이었지만 그 꿈은 이제 좌절되고, 그런데 그 꿈을 백인과의 전쟁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전쟁을 벌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의 부족은 멸절당했고요. 그 이후로 인디안들은 많은 땅을 잃어버렸지만 인디안들 중에서 상당수가 백인 편에 서서 이 필립 왕의 인디안들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때 모든 인디안들이 전부 다 백인의 적은 아니었고, 그 상당수 많은 인디안들은 또 백인과 함께 같은 편을 이뤘습니다. 모자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자가 중요하냐면 미국 역사도 그렇고 세계사에서 모자가 진짜 중요합니다. 인디안과의 전쟁의 실제 원인이 된 이유도 사실은 작은 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인디안들은 자기네 방식으로 생활을 하다가 백인들이 그 땅에 와가지고 유럽에서 보지 못한 놀라운 것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황금은 별로 없어요. 황금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없어요. 근데 제 첫 번째가 시뻘거면서 엄청나게 큰 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죠? 뻘거면서 엄청나게 큰 개. 랍스터. 랍스터. 그래서 랍스터가 비로소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래서 랍스터. 미국 북동부 지역의 해안가에서 잡히는 이 엄청난 개. 얼마 전에 요 부근 마트에서 한 마리 6,000원씩에 팔고 1인당 5마리로 제한해서 팔아가지고 5마리 금방 샀습니다, 제가. 랍스터. 그 다음 두 번째, 비버 아시죠? 비버가 그 털이 굉장히 유용한 털인데요. 이 비버 털로 만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옷도 그렇고, 특히 유럽 사람들에게는 이 모자를 비버 털의 모자가 최고급 모자입니다. 비버 털로 잘 짜면 굉장히 강력해가지고요. 이 자체도 품위가 있고, 이렇게 늘어지는 털도 아니고 딱 짜면 이렇게 품위 있는 모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방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에 따라서 이제 유럽은 당시 모자가 자기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저 모자의 재질, 모든 사람이 모자를 썼어요. 모든 남자들은 다 모자를 썼어요. 프랑스든 뭐 영국이든 독일이든 스위스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모자예요. 오늘 모자 쓴 분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200년 전, 300년 전 가면은 모자 안 쓴 남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자도 다 모자를 써요. 그래서 너도 나도 비버 잡기에 뛰어들었어요. 왜? 비버 털이 가장 좋으니까. 모자를 만들고 모피를 만드는 가장 좋으니까. 근데 유럽에서 비버가 멸종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대륙에 왔더니 비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비버 털을 구하기인데 백인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하는 것은 힘이 들고, 원래 수렵에 엄청나게 뛰어난 인디안들을 동원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인디안들에게 준 게 뭐냐면 철제 나이프하고 유럽에서 온 깨지지 않는 철로 만든 그릇들을 줬어요. 인디안들은 토기를 썼는데 토기 그릇이 잘 깨지니까. 그런데 철로 만든 그릇하고 철로 만든 나이프, 아주 미국 사람들이 인디안들에게 팔았던 주요 물품 중에 하나인데, 그 대신에 비버 털하고 비버 가죽하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비버 가죽을 사들였는데 거의 미국 대륙에서도 머지않아서 비버들이 멸종 상태에 이를 정도로, 그래서 지금 비버 잡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버를 잡는데 인디안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게 되면서 비버 무역을 놓고 인디안과 백인들이, 어떤 인디안 부족은 백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 이것을 독점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부족들을 죽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인디안들 간에도 관계가 심히 비버 무역을 놓고 악화가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 많은 인디안들이 무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뭐 대금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죽임을 당하기도 뭐 하고, 그리고 무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 상황이, 결국엔 그런 문제로 사실 필립도 자기 부족의 많은 부족민들이 비버 무역과 관련돼 가지고 백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것을 보복해서 죽였다가 다시 이것이 대규모 전쟁으로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에 왔는데, 그러면 인디안과 화해를 모색하려고 한 사람은 없었는가? 미국 역사에 대표적인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근데 인디안과 화해가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이 존 엘리엇이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이 존 엘리엇. 존 엘리엇이 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입니다. 존 엘리엇은 인디안 마을을 14개를 미국 북동부에 세워서 인디안들이 본래 그런 옛날 방식이 아니라, 인디안들이 그 옛날 전통 방식에 있어서는 무속과 미신에 쩌들고, 그래서 백인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그 정상적인 문명 생활이라고 볼 수 없는 요소들이 실제 인디안 가운데도 많이 있었고, 또 정상적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많이 사는 그런 부류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을 개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백인과 섞여 살게 하면은 백인의 문화에 의해서 오히려 종속당하게 된다 생각하고, 존 엘리엇은 그리고 인디안들의 땅을 무차별 뺏지 말고 백인들이 협약을 맺어서 인디안 마을을 지정을 해서 그곳에서 인디안들을 살게 하자 해서 무려 14개나 인디안 마을들을 세웁니다. 근데 존 엘리엇은 실은 이 인디안 마을들을 선교할 목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온 인디안들은 이제 신앙도 이제 뭐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존 엘리엇이 제 첫 번째 사람이고, 그 다음 데이브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인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청년인데요. 그는 1718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가 태어난 지 300주년 되는 해인데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청년은 예일대학교를 다니다가 예일대학교에서 교수님 험담을 해가지고 퇴학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성문을 써냈는데 험담했다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거기서 이제 내가 교수님께 안 좋은 얘기를 한 것은 내 일생의 가장 큰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번 사죄의 얘기를 표했지만은 예일대학에 의해서 원래는 이제 정학당했다가 이제 나중에 퇴학으로 이어졌다가 다시 예일대학교가 그 이후에 몇 년 이후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게 이제 기회를 줬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그런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때 이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인디안과 같이 살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 해서 인디안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718에서 48이니까 30살 살았잖아요. 만 29세의 삶을 살았는데 인디안 마을에 가서 4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폐결핵으로. 그래서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그 인디안 사역 말년에 4년 연속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미국 역사에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차지한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존 엘리엇은 아까 필리방의 전쟁이 (1670년) 이후로 인디안과의 전쟁이 본격화되거든요. 그래서 1690년까지 인디안과의 전쟁이 계속돼요. 그래서 존 엘리엇은 사실상 인디안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이 기도타운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인디안의 사도다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미국 사람과 인디안 간의 가교 역할을 했었는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인디안들에 대한 백인들의 감정이 가장 안 좋을 때인데 인디안을 위해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4년 살다가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의 일기를 오랜 기간, 5년이 넘는 기간에 인디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가 썼던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를 미국의 최고의 이제 신학자라고 부르는, 미국의 정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고 해서 이 일기를 펴냈어요. 근데 이 일기의 내용에 보면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미국 사회에서 그냥 인디안에게 빵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인디안과 미국의 화해가 가능하다고 믿고 들어가서 5년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실상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전에 인디안 마을에 가서 산 사람은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인디안들에게 가서 어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백인과의 화해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이상적인 생각을 가진 젊은이였죠.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데이브 브레이너드라는 그 인물의 일기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 종교 신앙 지도자에 의해서 편해지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데이브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으면서 인디안 문제에 대해서 다시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고 제일 큰 감동을 받은 두 사람이 있어요, 세계사에. 한 명이 윌리엄 캐리고요. 그래서 인도로 갔고요. 인도에서 40년간 사역했고, 또 한 명이 존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조지아주 사바나로 온 겁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이제 말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반드시 읽어라. 그러니까 그 일기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펴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사에 있어서 이 처참한 일이 있지만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일기가 우리가 미국의 그 설립되기까지 어떤 아름다운 이상과 가치를 붙들고 살았던 그런 모델이 있었던 것처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인디안과의 그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조금이라도 회복해 보려고 하는 그 백인의 그 사랑의 숨결 같은 그런 기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런 면에서 유명합니다. 근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죽고 그의 일기가 많은 사람들에서 읽혀지게 되는데 사실상 미국에 있어서 거의 어거스틴 고백록 위치를 차지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저도 이 글을 읽어보고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고 굉장히 큰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내적으로. 그리고 보통 어떻게 20대 중반의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그 신앙적인 깊이를 가질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되었는데요.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때문에 이 이후에 미국의 그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세계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그리고 세계의 구습의 문명을 새롭게 바꾸자고 하는 그런 사역들에 대한 물결이 이 이후로 휘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800년대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게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그런 언더우드 아펜젤러조차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고 그걸 기본 정신으로 해서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는 이후로 아까 저희가 지도에서 봤을 때 13개 주만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광활한 미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기독교 아메리카, 그러니까 인디안과의 단순히 선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중부로 그리고 서부로 퍼져나가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추구했던 기독교 신앙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내적인 동력을 제공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 대해서도 미국사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일기의 한 부분만 읽고 오늘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 1743년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자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5월 18일 인디안들에게 이제 갔었을 때인데, 이제 나이가 이때 나이는 이제 43년이니까 24살이네요. 25이네요. My circumstances are such. 내 상황은 이렇다. I have no comfort. 아무런 편안함이 없어요. Any kind. 어떤 평안도 없다. But what I have in God.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I live in the most lonesome wilderness. 나는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있다. 그 마을, 인디안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과 함께 같이 받아주면 생활하고 또 옮기고 생활하고 또 옮기고 그럽니다. But have one single person to converse with. 대화할 한 사람도 없다. That can speak English. 영어로 말해서. 왜냐하면 이제 모여서 살고 지금 없으니까. I live poorly. 나는 정말 가난하게 지낸다.
with regard to the comforts of life. 삶의 편안함으로 말하자면 나는 정말 가난하다. Most of my diet, 내 대부분의 음식은 consist boiled corn, 끓여놓은 옥수수하고 hasty puddings, 푸딩을 조악한 푸딩을 먹는다. I lodge, 나는 잠잔다. A bundle of straw, 집세기 위해서 나는 잠을 잔다. My labor is hard, 내 일은 힘들고 extremely difficult, 매우 어렵다. I have a little appearance of success,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다. To comfort me, 내 자신을 위로할 만한 성공이 보이지 않는다. The Indians, 그런데 인디안에 대해 또 말을 합니다. Indians have no land to live on. 인디안도 살 땅이 없다. But what the Dutch people lay claim to. 그런데 곳곳에 가다 보면은 네덜란드에서 그 당시 이제 부근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의 일기에 등장하는 부근 사람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This threaten, 이들은 인디안을 위협하여 to drive them off, 인디안을 몰아내고 있다. They have no regard, 그들은 어떠한 존중도 없다. To the souls of the poor Indians, 가난한 인디안들의 영혼에 대하여 어떤 존경심도 보이지 않는다. By what I can learn, 내가 배울 수 있는 바는 They hate me, 오히려 백인들은 나를 미워한다. 그리고 인디안도 나를 미워하고요. Because I come to preach them, 내가 인디안에게 설교하러 가기 때문에 인디안들은 나를 미워하고 That which makes all my difficulties, 이것이 바로 인디안들이 나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all my difficulties, 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grievous to be borne, 제일 슬픈 사실이 that God, 그리고 더 큰 슬픈 사실은 God hides His face,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from me, 나로부터 감추고 계신다는 사실이 나를 가장 슬프게 한다. Thursday 5월 19일 날 I could not think of nothing but, 나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고 my spiritual blindness,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것 같다, 장님인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교만한 것 같고 나는 참으로 불행하다. Oh, I have a reason to make that prayer. 나는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구나. 근데 5월 20일 날 일기에 또 하루가 지났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19, 20, 18, 19, 20인데 was much perplexed. 매우 혼란스러웠다. Some part of the day. 하루 중 많은 시간이 매우 당혹스러웠다. But towards night, 밤이 되어서 I had some comfortable meditation. 밤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을 묵상을 했다. 1절 comfort ye, 그들을 위로하라, 그들을 위로하라. 그리고 enjoyed some sweetness,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나는 달콤함을 발견하고 기도했다. Afterwards, 이후에 나의 영혼은 deep waters, 깊은 절망의 물로부터 솟아올랐고 I dare to rejoice in God, 내가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so there was sufficient matter of consolation, 충분한 위로를 in the blessed God, 축복의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제가 저 일기를 가져온 이유 뭐냐면 진짜 절망스러웠어요. 근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위로하라, 그들을 위로하라.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진짜 죽을 때까지 인디안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 그 이후에 미국의 역사에 굉장히 여러 면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정신적인 그런 영적인 큰 그 기여를 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됩니다. 저는 오늘 1730년까지 미국의 그 흐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뉴 잉글랜드 웨이, 새로운 영국의 방식에 대해 봤고요. 그 다음 로드아일랜드주 개척된 거, 그 다음에 맨하탄주,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개척된 거에 봤고, 그 다음 그 아래 주들이 어떻게 성장했나도 봤고, 그리고 인디안들과의 대결과 싸움이 그 다음에 13개 주가 세워지고 나서 사실상 마감되었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과 봤고, 그리고 그 인디안과 화해를 모색했던 인물, 그 중에서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인물이 30이 안 된 생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인디안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이 미국 사람들에게 나중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 그 온 세계에
그 많은 이제 그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파송되게 되는 그런 내적인 영적인 동력이 되는 그러한 인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오늘 이 흐름들을 보면서 미국의 각 지역마다 세워졌던 어떤 그 가치 덕목,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이 아닌가. 미국이 어떻게 성립됐다 그것보다는 그러한 가치와 덕목이 우리가 계속해서 계승해야 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